서류는 정리됐고 도장은 찍혔다. 끝났다고 믿은 순간 준혁의 시야에 시연의 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물었습니다. 누구애야? 시연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정답을 건넸습니다. 당신 아이예요. 영상을 보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좋은 일이 생기길 기도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은 지나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테이블 위에는 아무 장식도 없었고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이 초 단위로 시간을 쪼개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 앉아 있는 세 사람은 모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상황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업무 중 하나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강준혁은 이미 모든 결정을 끝낸 사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시연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미 다른 세상에 발을 담근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이혼 합의는 법적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두 분은 오늘부로 혼인 관계가 종료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 한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회의실 안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강준혁은 그 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연이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던 순간 준혁의 시선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베이지색 코트 아래로 드러난 분명한 곡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봐도 분명 임신한 여자의 몸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놀람, 당혹,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해할 수 없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시연은 준혁의 시선을 느낀 듯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감정이 거의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말을 이제야 꺼내는 사람처럼 차분했습니다. 당신 아이입니다. 그 한마디는 회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렸습니다. 강준혁의 입가에 짧은 웃음이 스쳤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꽤 대담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안에는 그 자신도 부정할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몇 해 전 정기 검진을 핑계로 찾았던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떠올랐습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은 극히 어렵다는 설명. 그 사실은 강준혁의 인생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책임감 있는 가장이라는 이미지 뒤에 숨겨둔 가장 취약한 약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시연이 뱃속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해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준혁은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이혼은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엮일 이유도 없습니다. 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은 채 잠시 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이상하게도 강준혁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어떤 중요한 사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을 곧바로 부정했습니다. 불안은 약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시연이 회의실을 나서고 문이 닫히는 순간 강준혁의 가슴 한편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그들이 처음 만났던 때로 돌아가 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에 가까웠습니다. 강준혁은 대기업 계열사의 대표였고 한시연은 그 회사와 협업 관계에 있던 외주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미팅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과 예산, 결과물에 대한 논의가 오갔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준혁은 문득 시연의 웃음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과하지 않았고 계산된 느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웃음이었습니다. 시연 역시 준혁에게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수가 많지 않았고 쓸데없는 친절을 베풀지도 않았지만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는 일상에 대한 짧은 안부였습니다.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는 날이 늘어났고 주말에는 영화를 보거나 근교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게 되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익숙해졌습니다. 시연은 준혁을 믿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준혁 역시 시연을 믿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압박하지 않았고 자신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은 자연스러운 선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숙이었습니다. 강준혁의 어머니였습니다. 박정숙은 한시연을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너무 평범하다는 것, 집안도 학벌도 사회적 배경도 자신의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사람은 제 분수를 알아야 한다. 박정숙은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 말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한시연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인지를 설명했습니다. 박정숙은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좋다면야.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분명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시연의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도 많았고 결혼 준비로 바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생리는 시작되지 않았고 몸 상태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 반복되었고 아침이면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결국 시연은 임신 테스트기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두 줄이 나타났을 때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시연은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말했습니다. 나 임신한 것 같아요. 강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시연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합시다. 그 말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설명되지 않은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시연은 그 불안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과 아이를 책임지겠다는 말로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모든 것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이상하리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시연은 축복의 말들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상황이 요구한 표정이었는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준혁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 한편에는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이 끝난 뒤 박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우리 집에 큰 복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 말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다정한 시어머니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연은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신혼생활은 길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제안을 꺼냈습니다. 임신 중에는 혼자 있으면 위험하다. 괜히 넘어지기라도 하면 큰일이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는 게 좋겠다. 준혁에게 그 제안은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어머니의 말에는 언제나 걱정이라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조금만 같이 지내자. 시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망설임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임신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시연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시댁의 첫날 밤 시연은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곁에서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지만 시연의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환영받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 시간에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라, 일어났니? 박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연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고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박정숙은 이미 단정한 옷차림으로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임신부는 일찍 일어나야 아이가 건강하다. 게으르면 안 돼. 그 말은 조언처럼 들렸지만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시연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일을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쌀통을 옮기고 설거지를 하고 국을 끓였습니다. 박정숙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강준혁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는 어머니가 차려준 반찬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박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다 며느라가 하겠다고 해서. 시연은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박정숙이 시킨 일이었지만 마치 자신이 고집을 부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앞에서 어머니를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몸이 힘들면 쉬어도 돼. 준혁이 말했지만 그 말은 상황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시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이 출근한 뒤 박정숙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미소는 사라졌고 말투는 짧고 건조해졌습니다. 오늘은 집안 대청소를 할 거야. 임신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진다. 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입덧이 조금 심해서요. 그러자 박정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덧? 나 때는 그런 거 다 참고 살았어.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약해. 그 말 앞에서 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수록 자신이 나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박정숙은 진한 한약을 내왔습니다. 검은색 탕기에 담긴 약은 보기만 해도 쓰게 느껴졌습니다. 몸보신에 좋은 약이다. 매일 이 시간에 마셔야 한다. 시연은 한 모금을 마시자마자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하자 박정숙이 말했습니다. 약은 한 번에 마셔야 효험이 있다. 시연은 숨을 참고 약을 들이켰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박정숙의 정성을 거절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는 날도 박정숙은 동행을 고집했습니다. 며느라가 혼자 가면 불안하다. 내가 같이 가야지. 진료실에서도 박정숙은 모든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시연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역할만 했습니다. 자신의 몸인데도 자신의 상태를 직접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시연은 묘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연은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 힘들었지? 어머니한테 내가 말해볼게. 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를 믿고 있었고 박정숙의 행동은 언제나 걱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한시연은 화장실에 숨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들을까 봐서가 아니라 이제는 울 힘조차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새벽 기상, 끝없는 집안일, 쓴 한약, 감시처럼 느껴지는 시선들. 시연의 얼굴은 점점 수척해졌고 말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연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해. 그 생각들은 그녀를 보호하는 말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녀를 침묵하게 만드는 족쇄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위에서 박정숙은 아주 차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시연이 시댁에 들어온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분명 바뀌고 있었지만
시연의 하루는 매일 같은 장면의 반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은 늘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박정숙의 노크 소리는 시계보다 정확했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시연의 몸은 반사적으로 긴장했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심장이 먼저 빨라졌습니다. 아직 하루가 시작되지 않았는데 이미 지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라, 늦겠다. 박정숙의 목소리는 언제나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시연은 서둘러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지러움이 몰려왔지만 벽을 짚고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움직였습니다. 박정숙은 이미 부엌에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히 정리되어 있었고 앞치마도 구김 하나 없이 매끈했습니다. 오늘은 국부터 끓여라. 어제보다 간은 조금 덜하게. 지시사항은 늘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투는 언제나 부탁처럼 들렸습니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냄비를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스스로에게 대수롭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입덧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만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그러다 점심, 저녁, 이제는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숙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하면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그 말 한마디로 시연의 고통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설명해도 의미 없고 설명할수록 유난스러운 사람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시연은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삼켰습니다. 그 대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겠지.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그 생각들은 시연을 잠시 안심시키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녀를 더 깊은 침묵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침부터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머리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팠고 시야가 잠시 흐려졌습니다. 시연은 식탁 의자를 붙잡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정숙의 시선이 느껴지자 다시 일어섰습니다. 왜 멍하니 앉아 있니? 그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시연은 그렇게 대답하며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칼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야채를 썰던 중 손을 베이기도 했습니다. 피가 조금 흘렀지만 박정숙은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말했습니다. 조심 좀 하지. 그 말뿐이었습니다. 시연은 손가락을 씻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일을 이어갔습니다. 한약은 여전히 매일같이 나왔습니다. 시간도 양도 정확했습니다. 박정숙은 그것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약은 몸이 안 좋을수록 더 잘 챙겨 먹어야 한다. 시연은 이제 그 약을 마시는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쓴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마시고 나면 속이 뒤틀리듯 아팠고 배가 단단하게 뭉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임신 증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통증은 분명해졌습니다. 시연은 몇 번이나 병원에 다시 가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병원에는 이미 박정숙이 동행하고 있었고 진료실에서 시연의 목소리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예민하다고만 하겠지.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강준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 늦은 밤에 돌아왔습니다. 그가 집에 있을 때 박정숙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라가 요즘 몸이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래도 애를 생각해서 꼭 참고 잘하고 있어.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참고 있다. 그래야 하는 사람이다. 준혁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시연이 힘들다는 사실은 인지했지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어머니 박정숙은 늘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오후 시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졌습니다. 귀에서 웅하는 소리가 났고 다리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싱크대에 몸을 기대며 겨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왜 그래? 시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어지러워서. 박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임신했다고 맨날 아프다, 어지럽다. 그럼 애 낳고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말에 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정말 문제인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준혁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박정숙의 표정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어머, 며느라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서 가서 쉬어. 나머지는 내가 할게. 그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며 시연은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방금 전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시연은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배 안쪽이 묵직하게 당기는 느낌이 들었고 몸 전체가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준혁은 곁에 누워 있었지만 시연은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시연은 배 위에 손을 얹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그 말은 점점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은 이미 경고를 보내고 있었고 그 신호는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고통이 단순한 참을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은 사고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습니다. 한시연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몸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배 안쪽이 단단하게 뭉친 듯한 느낌이 있었고 허리 아래로 묵직한 통증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밤에도 통증은 있었지만 아침이 되면 조금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한 것이 이미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라, 일어나야지. 박정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 속에는 오늘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가 예정되어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잠시 어지러움이 몰려와 다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 숨을 고른 뒤 아무 일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박정숙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부터 하자. 주말 전에 집을 한번 정리해야겠다. 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배가 한 번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잠시 멈칫하자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 대답은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연은 빗자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통증이 심해졌지만 이를 악물고 움직였습니다. 청소가 끝날 무렵 시연은 식탁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정숙이 한약을 내왔습니다. 약 마실 시간이야. 시연은 그릇을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소보다 약의 냄새가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속이 좀 안 좋아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정숙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 이럴 때일수록 더 잘 챙겨야 한다. 시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약을 들이켰습니다. 약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속에서 강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시연은 싱크대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렀고 몸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박정숙은 그 모습을 잠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입덧이 심하네. 그래도 다 마셨으니 됐다. 그 말은 상황을 정리하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점심 무렵 통증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배가 주기적으로 조여왔고 허리 아래쪽으로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 이어졌습니다. 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땀이 식은 땀으로 변해 온몸을 적셨습니다. 어머님. 처음으로 시연은 박정숙을 불렀습니다. 박정숙은 고개를 들고 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배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정숙은 잠시 시연을 살펴보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임신하면 그럴 수 있다.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시연은 그 말을 듣고도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분명히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박정숙의 말은 언제나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자 시연은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중 다리에 힘이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하얀 바닥 위로 붉은 것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번지는 색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어머님, 시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그제야 다가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박정숙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곧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정숙은 침착하게 말하며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일단 눕자. 피가 많이 나는 것 같네. 시연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배를 움켜쥐고 신음을 삼켰습니다. 통증은 점점 강해졌고 몸 안에서 무언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연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는 것을. 강준혁에게 전화가 갔고 구급차가 불렸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시연의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배 안의 통증과 함께 차가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안 돼. 입술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
강준혁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초점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정숙은 그의 옆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 말은 후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미 정리된 결론처럼도 들렸습니다. 수술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강준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정숙은 그를 부축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우리 며느리가 너무 무리해서. 그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말이 향하는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병실에서 깨어난 한시연은 가장 먼저 아이를 찾았습니다. 아기는요?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저 끝없이. 한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힘이 들었습니다. 그저 머릿속에서 하나의 생각만 반복되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나? 그 질문은 그날 이후 한시연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출혈이 없고 수치도 안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시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아무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몸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의 바닥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혁은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시연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에는 이전과 같은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그의 질문은 짧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그 안에는 어디까지나 상황을 확인하는 사람의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시연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숙은 병실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는 부어 있었고 손수건은 이미 몇 번이나 젖었다 말랐습니다. 내가 더 옆에서 챙겼어야 했는데. 그 말은 처음에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이어지는 말들이 조금씩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며느라가 몸이 안 좋아 보이긴 했어. 그래도 그렇게까지 무리할 줄은 몰랐지. 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말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한시연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임신 중에는 조심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조심하지 못해서 일을 만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시연을 걱정하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마음 너무 상해하지 마라. 다음에는 더 조심하면 되지.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시연의 마음속에서는 모두 같은 의미로 쌓였습니다. 이번 일은 내 책임이다. 박정숙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문장은 그 결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임신부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몸을 너무 막 쓰더라. 내가 그렇게 쉬라고 했는데. 그 말들은 날마다 반복되었고 조금씩 시연의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강준혁은 처음에는 아내의 편이었습니다. 이건 누구 잘못도 아니야. 너무 자책하지 마.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의 말은 매일같이 그의 귀에 들어왔고 그 말들은 항상 합리적인 걱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알겠지만 임신 초기에 조심했어야 했어. 내가 보기엔 며느리가 좀 무리한 것 같아. 준혁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아주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 잘못도 없었던 걸까? 시연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미 끝난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설명할수록 변명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웠습니다. 박정숙은 시연이 조용해질수록 더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말이 없어졌네. 그래도 다 지나갈 일이야.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시연이 침묵하는 상태가 더 편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시연은 그 침묵에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지려고 애썼습니다. 밤이 되면 시연은 종종 잠에서 깼습니다. 꿈속에서는 여전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을 뻗는 순간 언제나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시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슬픔은 조용히 처리해야 할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박정숙이 불쑥 말을 꺼냈습니다. 몸은 좀 회복됐니? 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박정숙은 잠시 뜸을 들인 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다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시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직 아이를 잃은 감각이 몸에서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그러나 그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는 거야. 이번에는 실수하면 안 되지. 실수라는 단어가 시연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 순간 한시연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이번 유산은 사고가 아니라 관리 실패로 정리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시연은 혼자 방에 남아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은 흐릿했고 표정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그 질문은 박정숙이 직접 던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반복된 말들이 결국 그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한시연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뒤 강준혁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눈을 맞추지 않았고 말수도 줄었습니다. 시연은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자신이 더 초라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의 마음 한편에 이미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박정숙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시연이 죄책감 속에 머물러 있는 지금, 그리고 강준혁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박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말이 아니라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았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짚어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준혁은 식탁에 앉아 있다가 한시연의 휴대전화를 힐끗 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화면이 잠깐 켜졌다 꺼졌을 뿐이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이름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사 동료의 이름이었습니다. 그전에도 수없이 보았던 이름이었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따라 준혁의 마음속에서는 그 이름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에 그 질문은 아주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의심이라기보다는 그저 확인되지 않은 생각에 가까웠습니다. 준혁은 그 생각을 곧바로 지웠습니다. 시연을 의심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너무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한 번 떠오른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혁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고 말수가 줄어드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며느라가 휴대전화 자주 보지 않니? 그 말은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냥 말이야. 회사 일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박정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신문을 넘기며 대화를 끝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그 말은 설명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가능성처럼도 들렸습니다. 며칠 후 박정숙은 또 다른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조심스러운 방식이었습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며느라랑 닮은 사람을 봤어. 준혁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랑 같이 있더라. 멀리서 봤는데 순간 착각했나 싶었어. 박정숙은 말을 흐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며느라가. 그럴 리가 없잖니. 그 말은 명백히 부정이었지만 그 부정은 오히려 상상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준혁은 시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수도 적었고 표정도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조용한 건 아닐까? 의심은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확실한 이유는 없었지만 작은 말들이 이어지며 하나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박정숙은 절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가능성만을 던졌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 사람이 힘들면 마음도 흔들리는 법이야. 그 말들은 걱정처럼 들렸고 그래서 더 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준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그러나 그 말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박정숙은 그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직접 묻지 않으면서도 혼자서 생각을 반복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며느리를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말로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박정숙은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몇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충분히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한시연과 놀랄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머리 모양, 체형, 옷차림까지. 박정숙은 사진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보는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강준혁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연에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증거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증거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날 저녁 박정숙은 준혁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해줄 말이 있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진지했습니다. 서재 문이 닫히자 박정숙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할지 많이 고민했다. 박정숙은 그렇게 말하며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준혁은 그 봉투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상처받는 걸 원치 않는다. 하지만 진실을 모른 채 사는 것도 잔인하다고 생각했다. 그 말은 선택을 준혁에게 넘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미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모습, 나란히 걷는 장면, 너무 가까운 거리. 사진 속 여자는 분명 한시연처럼 보였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확인해 봤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합리화해 주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지만 이미 마음은 그럴 여유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정숙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 상태로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일 수 없다는 것도 의사에게 다시 확인했다. 그 말은 의심을 사실로 만드는 결정적인 한 문장이었습니다. 강준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한 방향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인위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하나의 결론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준혁은 시연과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에 있었습니다. 시연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표정은 모두 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지금 알게 된 게 낫다. 그 생각은 그를 조금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보다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가 더 중요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조용히 끝났습니다.
고함도 몸싸움도 눈물의 호소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류 몇 장과 이미 굳어버린 표정들만이 오갔을 뿐입니다. 한시연은 마지막까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순간마다 강준혁의 눈빛은 이미 결론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 앞에서 어떤 말도 닿지 않을 것이라는 걸 시연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시연이 나간 뒤 준혁은 며칠 동안 같은 자세로 생활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식탁에 앉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 같았지만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은 편안함이 아니라 공백에 가까웠습니다. 박정숙은 여전히 집에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말이 많았고 여느 때처럼 정리정돈이 완벽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괜찮아진다. 내가 너무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들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준혁 역시 그렇게 믿으려 했습니다. 지금 느끼는 이 허전함은 단지 이혼 후유증일 뿐이라고, 자신은 옳은 선택을 했다고. 그러나 균열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퇴근 후 서재에 들어간 어느 날 준혁은 무심코 책장을 정리하다가 서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였습니다. 자신이 직접 받아본 적 없는 봉투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진단서,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보았던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날짜가 달랐습니다. 이혼 직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이전 날짜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적힌 담당 의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의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음 진단을 받았던 병원의 의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음 날 강준혁은 회사 근처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한 뒤 말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재검으로 보기에는 애매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정자증은 검사 시점의 컨디션, 복용 약물, 스트레스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준혁의 머릿속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러면 자연 임신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까? 의사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0은 아닙니다. 그날 병원을 나서며 준혁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박정숙을 마주 앉혔습니다. 이 검사 어디서 받으신 겁니까? 박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대답은 이상하리만큼 짧았습니다. 내가 직접 간 병원이랑 다릅니다. 그리고 날짜도 이상합니다. 준혁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박정숙은 잠시 미소를 지었다가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결과는 똑같다. 그 말은 처음으로 준혁의 귀에 위로가 아닌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연이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그때는 체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침묵했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걸 알아서 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 생각은 준혁의 가슴을 천천히 조여왔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우연히 한시연의 병원 기록 사본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박정숙이 정리해 두었던 서류 더미 속에서였습니다. 그 안에는 약 성분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문장을 한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궁 수축 유발 가능, 임신 초기 복용주의. 그 문장은 어디에도 강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혁에게는 그 어떤 문장보다 크게 보였습니다. 그날 강준혁은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시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아니,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깨달음은 안도감이 아니라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동안 자신이 믿어온 모든 판단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인지 되짚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시연아, 잠깐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강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한시연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이제는 사과할 기회조차 허락받지 못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며칠 후 준혁은 시연이 살던 동네를 찾았습니다. 초인종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사과인가 확인인가? 그 질문에 답을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 괴롭혔습니다. 그날 밤 강준혁은 혼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시연아, 미안하다. 그 말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준혁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너무 늦게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차이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한시연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삶을 다시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서하지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서 무너졌던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었을 뿐입니다. 몇 개월 후 한시연은 그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을 마치고 나온 뒤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이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병원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곳이었습니다. 시연은 숨을 고르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으려다 화면에 떠 있는 이름을 보았습니다. 강준혁? 이번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받아도 괜찮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연아. 준혁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잃은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톤이었습니다. 잠깐 볼 수 있을까? 시연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날씨였지만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대로 와요. 그 말은 거절도 허락도 아닌 열어두는 선택이었습니다. 준혁은 병원 앞에 서 있는 시연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예전보다 마른 얼굴, 그러나 훨씬 단단해 보이는 눈빛. 그는 다가가면서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여기 앉아요. 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둘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깨가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아? 준혁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이제는요. 그 대답에는 혼자서도 괜찮아졌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많이 늦었지. 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답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정리했어. 어머니와도 정리했고, 회사도 사람들도. 시연은 그 말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준혁은 시연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다시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알고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시연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준혁 씨, 그녀는 처음으로 이름 뒤에 씨를 붙였습니다. 나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준혁은 그 말을 예상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도 예전으로 돌아가자는 말 안 할 거야. 시연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온 거예요? 준혁은 잠시 말을 고르다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의 너를 다시 사랑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 말은 부탁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시연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나는. 시연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누군가를 사랑할 때 증명하지 않아요. 설명하지도 않고 버티지도 않아요. 준혁은 그 말을 가만히 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조건이었습니다. 준혁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증명하지 않을게. 말 대신 내 선택으로만 곁에 있을게. 시연은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걸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준혁 씨, 나 당신을 완전히 미워한 적은 없어요. 준혁의 숨이 잠시 멎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던 방식은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준혁은 그 말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면 되니까. 시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준혁 쪽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그 손은 잡아달라는 손이 아니라 같이 가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세게도 급하게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연이 말했습니다. 같은 쪽을 보고 걸어요. 준혁은 그 말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그 웃음은 안도였고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하기로 다시 선택했습니다. 과거를 덮어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지금의 자신으로. 벤치 위에 두 사람의 손이 조용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놓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도 충분히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링크를 공유해 주변에도 함께 나눠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